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 회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에 따른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좀 재미는 없겠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신 분들이 부의 축적량이 달라진다는 건 변치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보자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전략을 잘 체계화시켜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또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2.4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9월 CPI 쇼크와 영국 정부의 감세안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금 가격 추이도 온스당 167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줬고 같은 내용으로 소폭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는 배럴당 89.1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약간 반등을 보여주었던 계기는 미국의 주간 디젤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이번에 겨울을 앞두고 사전 준비 단계가 들어간 거 아니겠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사재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오늘 메인 주제는 모든 경제 방송에서 나오는 CPI 내용을 좀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최고점 6월 달에 9.1을 찍고 천천히 완만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긍정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 약간의 좀 걱정거리는 무엇이냐면 이 근원 CPI가 문제인데 7월달 기준점으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큰 틀로 보면 딱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치까지의 있는 식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필수 소비재는 꼭꼭꼭 소비를 아낌없이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이번에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찍었던 근원 CPI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제유가 하락에도 식료품, 주거비가 오름세가 지속을 해서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깊숙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주거비 상승률, 식료품 가격 상승세를 보게 되면 식료품 가격 상승세는 대부분 식품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이 웬만하면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아마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한동안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거비 상승률 추이도 거의 꺾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근원 CPI가 생각보다 아직 보게 되면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폭이 횡보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물가 추이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미국이 디플레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매우 주관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인플레 시즌은 이미 지나가고 이제 미국이 스태그 시즌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초기 단계에 일단 있다. 그래서 이 스태그 시기라고 보았던 배경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건 유가에 있는 내용을 좀 최근에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이번에 오펙이 감산을 최초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만약에 감축을 안 했다라고 보게 되면 유가는 이제 막 더 빠르게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지금의 유가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원자재 부분도 대폭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물론 높은 위치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가 그만큼 재미가 없다라는 의미는 겨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이 생각보다 감축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느 구간대가 넘어가게 되면 오펙에서도 감축량을 더 이상 못하는 그 시점이 도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스택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 위에 가서도 볼 수가 있듯이 제가 뭐 이 자료도 한번 보여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증권가에서 내놨던 자료인데 보게 되면 23년도 때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2.7 아니면 뭐 5% 정도를 보고 있어요. 물론 갭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 유가가 좀 꺾였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 폭은 아무리 높게 한다라고 해도 저는 5에서 6 사이일 것 같습니다. 최대치가 5 또는 6 진짜 많이 주었다라고 해도.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자체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가보다 금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 보존을 시키면서 완만하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CPI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의 곡선은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천천히 내려오겠지만 앞으로 내년의 고민거리는 이게 횡보 구간이 몇 CPI에서 멈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 신흥국들이 물가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물가 대비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횡보하는 구간대가 물가를 원래 목표치가 2%이겠지만 2%대까지는 힘들 것 같고 아마 3% 후반이나 4% 초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 금리가 못해도 4%대에 한동안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좀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주 만에 9,000건 이상 증가를 했다. 이것도 30만 건, 최소 30만 건부터 스타트를 끊게 되면 비로소 이제 좋은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담보 금리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위치가 나왔고, 이번에 영국의 이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긴급회의를 열어서 법인세율 다시 동결 계획 취소하겠다. 그리고 소득세 인하 방안에서 유턴을 하는 액션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 인플레 자극에 따른 우려로 파도 가치 추락이 지금 일시적으로 잠깐 안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잠깐 횡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을 뭐 내년에 투자하는 게 맞겠냐 안 맞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건 내년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사우디가 미국 요청대로 감산 한 달 늦추면 자국에 있는 피해 훼손이 좀 커질 거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바이든 씨가 G20 회의에서 푸틴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네, 아무튼 이런 점이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애플이 고금리 이자부 저축계좌 도입을 하겠다, 수개월 내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금융시장 핀테크 부분에 혁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가상자산 해킹 피해가 4조 3천억 원을 돌파했고 역대 최대치를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파이 약점을 파악을 해서 국가 후원 해킹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긴축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세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괜찮겠지만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현재 3.5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통은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면 어쩔 수 없는 통과 사례이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소식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웹 3.0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디파이, 시파이 비중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3.0 가상 지갑 사용자 추이가 여전히 높은 위치까지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NFT 시장 성장 규모도 상당히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웹 2.0에서 3.0 주요 프로토콜이 넘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넘어가는 위치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게 이미 막대한 돈을 또 벌었던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기 부분에서 좀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인터넷 시대 때 갑자기 부상을 했던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으로 넘어갔었을 때 웹 3.0에서 그 도메인을 역으로 이제 파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는 비중에서 부르는 게 갑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셨던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네,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막대한 돈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다. 예,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수, 두 수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왜 2.0과 3.0 같이 배분을 보게 되면 이용자, 크리에이터, 개발자, 투자자가 토큰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분배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렇게 공통 분배 효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건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약간의 분배 비율이 그래도 이용자한테도 좀 떨어진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가입자 현황을 보게 되면 핀테크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웹 3.0이 자기 주권의 신원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표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장에서 그만큼 유료화된 모델링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더 저렴하게 인터넷 생활을 느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인터넷 생활에서 웬만한 거는 다 유료화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시대는 오지만 그만큼 고정비가 지출 폭이 커지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4살 코인으로 12억 원을 벌었다 회사 때려친 20대 비참한 근황이라고 있어서 보았는데 어떤 분은 12억을 보고 대출금 갖고 뭐 했는데 이러다가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다시 재취업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한 보안회사에 다니고 있는 30세 J씨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잃어서 2억 대출도 있고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다중채무자가 38만 명 2020년 말에 21%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 대비별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위치 분포도가 골고루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중채무자 분포도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보게 되면 17, 18, 19 시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20대 분포도도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30대 비중부터는 미친듯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30대부터는 뭐 다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내 집 마련 때문에 부동산도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비중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자료인 것 같긴 해요. 그 점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댓글의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미국의 국민연금 사회보장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8.7% 인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빨리 올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24년도 11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쉘턴 좋던가요? 그 이전에 네
그 이전에 분명히 위험자산 쪽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개인연금도 박살이 났고 채권 뭘 투자해도 다 박살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의 사람의 본능은 누군가한테 탓을 넘기려고 합니다. 국가 탓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근데 투표 시즌이 오면 믿게 보이겠죠. 왜냐? 연준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쟤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더 많은 부와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연준의 해왔던 행동이 자기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올려주었기 때문에 물가가 한동안 또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아이러니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또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3개월만 제발 좀 참아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투표로 먹고 산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쪽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모아놨던 자금이 이게 인플레를 반영하면서 그 고갈됐던 기금 부분이 더 빨리 고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저번에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보험회사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이 더 파격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동안 몇 년 동안 제로금리 쪽에서 계속 머물러져 있었기 때문에 위험 노출 범위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고 한국보다 더 빠르게 대응 대처 능력이 빠른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민구적 거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 놓치니 저기 빈틈이 보이니까 빈틈을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어요. 저희가 어렵네, 어렵나 보다가 아니고 어려우니까 더 공격해서 내가 거기에서 차익을 더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준비금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POS, 이더리움 POS 영향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시레이트 증가는 채굴량이나 전력량 상승을 초래하면서 낮은 수익성을 의미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향사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또 한 번 파일을 크게 먹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렇게 파산 신청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뭐 인출 동결을 하든지 이런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오핀이 다날 메타버스 제프의 디파이 은행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되게 접근성을 높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링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도미넌스가 알트코인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 약간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흡성대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사 NYDIG도 직원의 30%를 감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모스에서 취약점이 발견해서 보안 패치를 배포할 예정이 나왔고 3분기 암호화폐 게임업계 13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희망의 요로를 돌려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돌리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에서 확률이 매우 낮은 업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엔터사, 바이오사, 게임사입니다. 상총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돌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사람의 성향이 편중이 되어져 있죠. 그 파이가 어느 정도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임도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이게 꼭 성공한다 이렇게 맹신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코인 P2E 코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것만 좀 파시든지 좀 여유가 있으면 뭐 2개까지만 해놓은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규모가 작은 것은 그냥 진짜 거의 민코인 형태로만 나오니까 또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거에 너무 기대감을 갖지는 말길 바라시겠고요. 그나마 국내 게임사가 실적이 별로 조조해도 그래도 내년에 내후년 정도에 분명히 한 번은 그 안에서 성공할 만한 모델링을 찾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있는 코인 상승률은 일시적이더라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더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어음 CP 전년 청산을 했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탄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매번 등장하는 이제 진짜 찐 바닥, 개미들의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커뮤니티 내용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왜 찐바닥을 맞추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개미의 거의 중독자에 있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게 되면 논리대로 보게 되면 찐바닥은 22년도 11월 달이 될 거고 정고점은 24년도 10월 달이 될 것이며 다음 불장은 최고점은 25년도 12월 달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얼추 맞아요. 왜냐면 자 보십시오. 인플레 아무리 길어봐야 상반기 때부터 구조조정 안 했으니까 실업률 추이가 높아지든 그리고 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구매력이 꺾이려고 하면 11월 달부터 올해 11월 달부터 재고 물량 털어내기 다 하면 내년부터 최악의 시즌이 오겠죠. 그럼 실업률 증가하는 건 맞고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동결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럼 내려가는 시점이 내년 내후년 하반기 때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불장까지 올라가는 시점은 24년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얼추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생각하는 게 5에서 6% 갈 것이다, 7%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렇게 언론사에서 떠드는 부분으로 계속 그 입맛대로 맞춰서 가게 되면 본인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또 당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본인의 기준점에서 잡아두고 그게 1년 동안 나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고 어느 정도 내가 방어를 잘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어떤 점을 놓쳤는지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게 좋은 습관에 있는 투자 습관인 것이지 막 민코인처럼 막 가자 이 돈 없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죽잖아요. 예. 문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가볍게 투자하려고 하는 습관은 버리시고 인내할 줄도 알고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달면 뱉고 쓰면 삼켜라. 그만큼 인생의 쓴맛을 아시는 분들에 따른 경험치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실패율이 상대적 대비 덜하게 됩니다. 지금의 대부분 투자했던 분들이 거의 다 8, 90%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번 시즌을 잘 견뎌내면 그만큼 얻는 깨달음도 있고요. 그게 나중에 어디다가 써먹겠냐? 내가 만약에 투자를 중간에 그만둔다라고 하면 자녀한테도 좋은 덕담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자 한번 보십시오.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반대로 좋은 긍정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4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경험치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걸 본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해서 피해 간다고 하면 이 40년 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돈으로도 못 바꾸는 경험치인 겁니다. 역대급 공포, 내 심리적 공포와 이런 제어 조건이 이 40년 만에 있었던 걸 잘 견뎌낸다고 하면 이 40년 동안 왔던 부분에서 역대급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장난감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